저기 김지연 부원장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부원장님이 우리 며느리예요. 여동생과 함께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박 씨는 며느리가 잠깐이라도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기다린다는 걸 알고도 안 나오는 건가?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얼른 다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원장님. 한참 기다렸네. 그러나 며느리는 예상 외로 반갑기는커녕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몸 상태를 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미 보셨잖아요. 전 바빠서요. 지금도 들어가 봐야 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어머님도 이제 가셔야죠. 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은 대답을 남긴 채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여동생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냥 딴 병원 가자.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러게 괜히 왔지. 결국 박 씨는 여동생 보기도 민망해서 곧장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것도 서러웠지만 여동생까지 옆에서 다 지켜봤다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에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며느리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박영희 씨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고생도 했지만 다행히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을 때 박 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은 예비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보다 2살 아래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박 씨는 단정한 인상과 똑부러지는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야. 이 사람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배울 게 진짜 많은 사람이야. 이처럼 아들은 며느리를 자랑했고 박 씨도 아들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말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3남매 중 장녀로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왔고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것도 최근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스스로 공부해 의사가 되었기에 그런 점에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시댁이나 친정 양쪽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사하러 왔을 때도 박 씨는 혹시나 며느리가 결혼 후 병원을 차리려는 계획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뜻밖에도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에 바라는 거 없어요. 병원 개원도 스스로 할 거고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걸요. 그 말이 나오자 박 씨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사 며느리라고 하면 흔히 시댁의 재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며느리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볼수록 야무지네. 내심 의사 며느리라고 해서 딱 부러지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구서라도 내밀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랑 좋은 파트너로 잘 살았으면 좋겠네. 박 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맞다나 며느리는 야무진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걸 스스로 정리했고 신혼집 문제도 직접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시댁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친정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습이 오히려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지방이라 자주 왕래할 일도 없었고 결혼 후에도 친정과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생활하며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해도 늘 바쁘다고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이렇게 며느리가 도통 뜸하니 아들 얼굴도 함께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나 의사인 며느리나 둘 다 한창 바쁜 시기에 결혼하기도 했고 최대한 젊은 애들에게 맞춰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면 더 멀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점점 더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댁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곰곰이 생각하기에 왠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박 씨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중 한 채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박 씨가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혼집으로 괜찮지 않겠니? 박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신혼 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테니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쪽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직장이랑도 멀고요. 이렇게 바로 본인의 의견을 냈고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강한 성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었기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고 싶은데?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은 빨리 결정이 나야 니들도 편하지.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강남에서 구하려고 해요. 어머니께 다른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원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료로 제공할 집이 있는데도 굳이 강남에 집을 얻으려 한다니. 게다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손 안 벌리고 알아서 하겠다더니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에서 신혼집을 구하려면 꽤 비쌀 텐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충 알기로도 수억할 텐데. 박 씨는 적어도 몇 억 정도 하는 작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박 씨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이쪽 부근 사람들 대부분 사는 동네 쪽인데요. 아마도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15억?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저 신혼집 한 채를 마련하는데 15억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주려던 집은 고작 몇 억짜리였고 그마저도 무료로 제공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15억짜리 집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5억?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건 어렵지. 박 씨는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집을 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일부만 보태달라는 의미였더라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해도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표정 변화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말은 단순했지만 박 씨는 뭔가 뒤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어딘가 서운해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박 씨는 며느리가 시댁이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아들도 그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며느리는 결혼 후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신혼집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들도 일 때문에 바쁘고 며느리도 병원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박 씨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간간히 연락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둘 다 집에 오면 쓰러져 잔다니까. 냉장고 안에는 생수랑 음료수밖에 없어. 밥은 거의 밖에서만 먹거든. 박 씨는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의사로 일하면서 바쁠 거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식사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싶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가져다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니 집에서 끼니라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소고기 장조림, 나물 반찬까지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반찬 봉지를 들고 아들에게 주소를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도 복잡하고 그 앞에서 통화하다가 도통 하나도 모르겠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이고, 내가 너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기에 반찬 좀 해왔어. 집에서 데워 먹으면 좋잖아. 그럼 저희 집에 지금 오신 거예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어머님, 저희가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들릴게요. 오늘은 일단 들어가세요. 아니야. 그거야말로 번거롭지. 뭘 나중에 또 오니? 오늘 여기 두고 갈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거기 앞에 두시면 상할 텐데요. 어머니 고생하셔서 만든 거잖아요. 이따가 남편더러 저녁에 어머니 댁에 들리라고 말할게요. 응? 아니, 내가 집안에 들여놓고 가면 되지. 나 지금 여기 현관문도 못 열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니네 집은 몇 초인 거니? 내가 얼른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으나 며느리는 단호했고 박 씨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기 비밀번호는 제가 누구한테 오픈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친정에서도 아직 다녀가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제가 이따 들어가서 챙길게요. 뭐? 근데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그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디를 봐도 절대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던 반찬들이 떠올라 괜히 서운하고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마음을 고쳐먹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여기 두고 갈게. 그럼 수고해라. 그렇게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바라는 거 없다고 해서 속이 깊고 야무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답답했으나 박 씨는 더 생각지 않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도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며느리로부터 반찬에 대한 인사나 안부 전화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한 채로 박 씨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박 씨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날 박 씨는 그날 평소처럼 건물 계단을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번쩍 뭔가 번개가 허리를 스쳐가는 감각이 있었지만 애써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잠시 벽을 짚고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려 했지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가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며느리가 정형외과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박 씨는 남에게 묻기보다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면 허리도 전문적으로 봐줄 것이고 가족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잘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좀 다쳤는데 네 마누라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해. 아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그냥 거기로 가봐.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며느리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정성껏 진료해 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문자도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가보라고 했으니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가긴 불안해서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왜? 무슨 일 있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려고. 그냥 나 혼자 가려 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같이 가자. 여동생은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박 씨는 작은 기대를 품고 며느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해 며느리를 만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며느리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나야 나. 여기 왔어. 전화를 한참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오지도 않고 떨떠름한 얼굴로 멈춰섰습니다.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말투는 무척 딱딱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왔어. 너희 병원이 정형외과라니까 여기 와서 보려고. 며느리는 아무런 말 없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접수는 하셨어요? 박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접수? 그래, 접수해야지. 근데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진료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며느리의 태도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우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접수하고 기다릴게. 며느리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바쁘게 안쪽 진료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조금 더 살갑게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하다못해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냐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게 아닌지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딱히 반가워하지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말없이 여동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동생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여길 오지 말았어야 했나? 박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선은 여동생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세를 바꾸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 병원이니 잘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진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진료를 본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의사였습니다. 옆에 동생도 이때는 이상하다 싶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언니 며느리한테 진료 보러 온 거 아니야? 아까 인사도 해놓고 바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바쁜가 보지. 며느리는 진료가 끝날 때까지도 얼굴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나 환자 관계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인데 직접 치료를 해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걱정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 이때 의사가 간단한 처방과 물리치료 일정을 설명했지만 박 씨의 신경은 온통 며느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 별다르게 할 것 없이 계산만 하고 간단히 약을 받아 나갈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기가 뭐했던 박 씨는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김지연 부원장님 어디 계세요?
데스크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진료 중이십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바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기엔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자.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부원장님이 우리 며느리예요. 여동생과 함께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박 씨는 며느리가 잠깐이라도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기다린다는 걸 알고도 안 나오는 건가?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얼른 다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원장님. 한참 기다렸네. 그러나 며느리는 예상 외로 반갑기는커녕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상태를 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다른 의사 선생님이 이미 보셨잖아요. 전 바빠서요. 지금도 들어가 봐야 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어머님도 이제 가셔야죠. 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은 대답을 남긴 채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여동생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냥 딴 병원 가자.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러게, 괜히 왔지. 결국 박 씨는 여동생 보기도 민망해서 곧장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것도 서러웠지만 여동생까지 옆에서 다 지켜봤다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일단 여기 다녀갔다는 말은 했으니 아들한테 전화는 해야지.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 왔어? 그래, 진료 잘 받고 왔어. 특별히 이상은 안 보인다더라. 박 씨는 차근차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료를 받지는 못했고 다른 의사에게 받은 것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중간중간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이 왠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미리 듣고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너희 혹시 말다툼했니?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게. 오늘 병원 다녀가느라 고생하셨어요. 박 씨는 순간 더 씁쓸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나무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분위기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찜찜했던 박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서운한 기분도 조금 달랠 겸 혹시라도 며느리가 오해했을까 싶어 먼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뭐 바쁘겠지.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며느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네가 많이 바빠 보이더라. 혹시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자 몇 분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셨나 봐요? 박 씨는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 서운하다니? 나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며느리는 박 씨의 설명을 무시한 채 그대로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불편했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고 기다리시고 하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참, 그리고 다음에 오실 거면 정식으로 예약하고 오세요.
디스크 정도면 다시 봐드릴 수는 있겠네요. 연달아 온 두 통의 문자를 보고 박 씨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 그냥 허탈하고 서운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정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불쑥 찾아온 게 불쾌했다니. 그래, 앞으로는 절대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서 모든 정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며느리 병원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만 떠올려도 속이 상했고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병원을 다시 가보려고. 그래, 언니. 사실 내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병원 있어. 여동생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가 있는 병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마침 그 병원이 집에서도 가까워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소개해 준 의사는 친절하게 박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허리 통증이 심한지라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죠. 혹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 씨는 잠시 긴장했지만 며느리 병원에서는 가볍게 지나갔던 부분이라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 씨는 문득 며느리 병원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분명 검사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도 오지 않았고 다른 의사에게 넘겨버린 상태였으니 그래도 제대로 보긴 했겠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들은 순간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신장 문제입니다.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신장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허리 통증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럼 지난번 병원에서는 왜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신장 관련 검사는 안 받으셨나요? 박 씨는 생각해보니 며느리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허리 검사만 했을 뿐 신장 관련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디스크일 거라고 단정 짓고 더 이상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고 뭐고 그 병원은 애초에 내 상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넘긴 거야.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믿고 갔던 게 잘못이었어. 박 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계속해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나를 제대로 봐줬다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에게도 말했고 역시나 아들만 걱정하고 살폈을 뿐 며느리는 꾸준히 침묵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점점 며느리와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시댁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박 씨도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몸 생각해야지. 기대할 것도 서운해할 것도 없다. 그렇게 박 씨는 며느리와 완전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반년 정도쯤 지나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커졌습니다. 이 일을 박 씨도 아들을 통해 들었고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중심에는 병원의 부원장이 있었습니다. 부원장이 한 환자를 잘못 진료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직원들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은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의료진도 우수했고 최신 장비도 갖춘 곳이었기에 많은 환자들이 믿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뢰를 잃자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돌면서 박 씨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박 씨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며느리가 직접 연루된 것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낸 것은 부원장이었지만 병원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도 병원 운영진 중 한 명이었기에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각해졌고 운영진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측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내부 정리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며느리 역시 병원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엄마,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됐네. 이 사람이 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투자한 돈도 있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돌려받기 힘들 것 같아. 이처럼 며느리는 크게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당장 병원을 나와도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집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일은 곧 아들의 문제가 되니 박 씨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참 희한하게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던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씨는 도통 무슨 내용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소 어색했으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듯하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박 씨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묻다니 너무도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박 씨는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낸다. 무슨 일이니? 그제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기 어머니 소유의 건물 있으시잖아요. 저희 둘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시댁을 멀리했던 며느리가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해올 줄이야. 그제야 박 씨는 며느리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건물에서 살기를 한사코 거부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박 씨가 무료로 신혼집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을 때도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하다니 박 씨는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서요.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다시 자리 잡으면 정리할 생각이에요. 박 씨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애써 웃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 원래 이런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박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원래 안 하던 부탁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힘들기 때문인 거였죠. 박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애잖아. 그래서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깃든 냉기가 분명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망함과 불안함이 섞인 듯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제야 박 씨는 며느리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 세고 고고한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숙여서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박 씨에게 상처를 주었고 무시하며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인지,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박 씨는 며느리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황당하기만 했고 생각할수록 그간 쌓였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박 씨가 허리 디스크가 아닌 신장 치료를 받을 때조차 안부 한마디 없었던 며느리가 지금은 살 곳이 없다며 집을 구해달라니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마저도 자존심을 나름 세우면서 말하는 어투까지 여전히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인상이 강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짧게 마무리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아들에게 따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상황이 진짜 힘들긴 해요. 갑자기 아파트도 팔고 나와야 하고 지금 돈도 너무 손해를 봐서 나까지 엄청 아찔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다는데 나보고도 말씀 좀 잘해달라고 하네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시댁 도움 필요 없다며 거리를 두던 며느리가 이제는 남편을 통해 부탁을 해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살아라.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월세 100만 원 내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박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네 마누라를 병원에서 겪어본 뒤 깨달았어. 가족끼리 일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나는 자리만 내주는 거니까 니들은 월세 내면서 살아라.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전해줘.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대로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예,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끼리 더 확실하게 하자고 했던 건 너야. 나도 너처럼 가족끼리라도 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계약서도 따로 작성할 거고 보증금도 철저히 받을 거다. 이제 니들이 정해라. 며느리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어머니.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바엔 다른 집을 알아볼게요. 그러던 중 그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진짜 피곤하게 나온다. 우리 지금 갈 곳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재볼 때야?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이건 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나를 놀리시는 거잖아. 월세로 100만 원을 내라니? 형편이 안 좋아져서 부탁하는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알아봐. 당신 혼자서 집 구하고 이 상황 해결해.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박 씨는 이 상황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다 맞춰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랑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아쉬운 입장 아니냐고. 그냥 좀 맞추면 안 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당신이 싫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박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더 이상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랑 계약서 쓰자. 나는 서류로 확실하게 봐야 마음이 편해. 네. 그게 진짜 월세 100만 원 내야 하는 거죠? 따로 관리비라던가 더 추가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난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말했어. 계약대로 해야지. 며느리는 씁쓸했지만 이제는 박 씨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자존심 때문에 다 넘기려다가 아무래도 법적으로 지금 걸려있는 게 많다 보니 변호사인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박 씨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렇게 며느리는 그동안 철저히 선을 그었던 시댁의 공간에서 돈을 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사실상 아들의 남은 자산으로 3억 정도를 내게 되었고 월세는 순전히 며느리 수입에서 월 100만 원씩 꼬박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박 씨는 매달 월세 받는 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진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잘 됐어.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뭐. 지가 바보지. 진즉에 공짜로 들어오라고 할 때 안 들어오고 나는 손해볼 게 없어. 잘 됐지 뭐. 며느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댁을 배척했지만 이제는 그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박 씨에게 월세를 내면서
이제야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덕에 그나마 신혼집을 팔고서도 큰 걱정이 없었고 남편도 법적 문제에 대해 계속 힘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박 씨에게 이전처럼 쉽게 기대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고 그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매달 월세가 들어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이라고 선을 긋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런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는 며느리도 아들도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며느리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박 씨는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남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세입자로서 박 씨는 며느리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